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 조모 씨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생활비 문제를 언급했다. 이런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돈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월급 300만 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60대 아버지 조 씨가요, 경찰 프로파일러 3명과의 면담에서 한 진술입니다. 이 가족의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서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네, 그런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돈이 끊기면서 다달이 나오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최근 3, 4년 동안 무직으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지고요. 70평대 아파트에 살았지만 이 아파트는 전처가 마련해준 집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전처가 운영했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한 달에 또박또박 300씩 월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급이 끊겼다. 그래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조 씨가 직원으로 있었다고 주장한 회사는 전처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로 파악됩니다. 근데 60대 조 씨는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숨진 아들에 대해서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유족 측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아들이 생일도 직접 챙겨주고 평소 연락도 자주 하면서 아버지를 챙겼다, 가정 불화라고 할 만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60대 아버지가 아들을 그동안 유일한 가족으로 생각해 왔는데 뭐 월급이 끊기면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이 되지만, 유족들은 생활비를 또 끊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역 정도는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되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일해서 번 돈도 아닌데 월급이 끊겨서 아들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뭐 그렇게 돈 버는 분들은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다고 총으로 아들을 살인한다? 이건 뭘까요? 범죄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급여가 끊겼다는 것 자체를 나를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구나. 자식까지 저렇게 나온다? 이건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범행을 철저하게 준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돈 써가면서 그냥 남은 생을 살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끊기는 순간에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판사판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60대 범인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범인의 심리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는데, 그 안에 60대 범인이 조사관들을 향해서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아들이 등을 돌려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총을 쏜 것만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 아파트에 폭발물 설치해서 웬만한 건물 하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폭발물까지 설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언제부터 준비를 했을까요? 그동안 이 비밀번호로 잠겼던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에 관련 내용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 수사기관이 객관적 사실 확인의 조사를 위해서 이 범인의 휴대전화의 그 비밀번호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 아이폰의 비밀번호가 없어가지고 수사에 난항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나 어제 경찰이 이 비밀번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분석을 해봤는데, 조 씨가 지난해 8월 파이프 등 이 사제 총기 제작을 위한 각종 물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 씨는 그 서울 을지로에서 이 총기 제작에 사용된 파이프를 재단을 했는데, 재단 장소가 이 재개발 등의 여파로 현재는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이 사건 당일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건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후에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이 경찰 특공대가 집안으로 진입을 했답니다. 1시간이나 지체가 됐어요.
그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처음에 신고를 이제 20일 오후에 9시 33분쯤에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출동해서 9시 41분경에 아파트에 일단 도착은 했는데 집 안으로 진입을 못하고 특공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특공대가 10시 16분경에 왔는데 특공대도 더 이제 시간을 좀 있다가 10시 43분쯤에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고하고 얼마나 지났어요?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60대 범인은 이미 9시 41분경에 그러니까 경찰이 도착하기 1시간쯤 전에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범인이 없는데도 경찰은 1시간 정도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집 앞에서 며느리하고 통화를 4차례를 했는데 예.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계속 거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 범인이 지금 뭐 집안에 있나 보다라는 상황을 전제로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모르죠. 지금 집 밖에 그 거실에 아까 막 문 열려고 했으니까 있는 줄 알았겠지.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계속 시아버지가 밖에 있는 줄 좀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경찰도 계속 그 말만 듣고 밖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한 사람은 총 맞아가지고 지금 피 흘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든 범인이 인질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특공대를 기다리는 게 통상적인 대응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